자, 인문예술 분야의 글 읽기 신사고 교과서입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인문예술 분야라는 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이 이제 언어, 철학, 윤리, 역사, 문학, 종교라고 거기 교과서 옆에 써 있죠. 우리가 항상 비문학에서 봤던 철학 지문들이 인문의 대표 작품들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인문 분야의 글은요, 인간이 지닌 삶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탐구하고 의미를 밝히는 글이고요. 예술 분야는요, 예술 작품에 들어오는 인간의 상상력, 미의식에 관해 비평하거나 설명하는 글입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죠. 하지만 이런 거를 물어본다는 거 뭔지는 알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이거 글의 특징들을 알아야겠죠. 얘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나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는 주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나 미에 대한 것으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태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세계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여 미적 감수성을 높인다고 하는데, 여기 부분, 이게 그 목적입니다. 이게 뭐야? 인문, 뭔 소리야 이거. 분야의 글을 읽는 효과입니다. 넘기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데요. 결국에는 뭐야? 타당성 판단하라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다 수용하지 말고 따져보면서 읽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요, 방법이라고 하면 별거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맨 첫 번째, 글에 담긴 그것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자,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읽으랍니다. 이게 인문예술 분야. 너무 길어. 인문 예술 분야 글 읽는 방법 1입니다. 그래서 인문예술 분야의 글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사상 탐구하거나 예술 작품 설명하고 비평하는 과정에서 필자나 특정 인물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기 마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을 때는 이러한 의식이 반영된 주어 용어와 표현에 유의하고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인식이 반영된 주어 용어와 표현에 유의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사상이나 개념에 대한 배경 지식을 떠올리며, 그래서 이게 요 방법 1 있죠. 1의 뭐 세부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 첫 번째, 배경 지식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세계에 타당하고 적절한지 판단하며 읽는 자세. 그 비판적으로 하라는 거죠. 3입니다. 총 3가지가 세부로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읽는답니다. 으차, 이게 뭐야?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는 방법 2. 인문예술 분야의 글은 다양한 가치 판단의 문제나 진정한 미의 의미, 예술활동 가치와 의의 등을 다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을 때는 결국 요거의 세부입니다. 예술과 삶의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에 주목하고요. 이 필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다른 관점과 태도는 없는지 등을 또 비판적으로 판단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도 결국 비판이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뭐 춤을 매개로 했다, 뭐 이게 쑥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그러면 여기 이제 예시를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비판적으로 했다? 그래서 뭐 얘들은 효과적일까? 같은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걸 보아서 얘는 필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인간에 대한 성찰의 글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해하고. 얘는 좀 기네요. 읽는다. 인문 예술 분야
삼 번이 뭐야? 근데 문제는 여기가 거의 다거든요? 왜? 어떻게 드러나요? 인간에 대한 필자의 주관이나 통찰은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그건 당연한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는 뭐 하래요? 우리는 타당성을 평가하고요.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면서 그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게 맞는지, 내가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요 글에 나온 내용을 내 삶에 적용을 시켜보는 게 맞는 건지도 다 따져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앞대가리에서 문제 내면은 조금 치사한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는 뭐 교과서를 씹어 먹으라는 수준이니까요. 딱히 막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많이 없는데 그리고 비판적으로 읽으라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문으로 갑시다. 차라리 저 앞에 오는 거 보라. 그냥 지문 외우는 게 백방도 낫습니다. 봅시다.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큰 몸, 작은 몸 나눠가지고 큰 몸이 무엇인지, 작은 몸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래서 큰 몸이 작은 몸을 이끄는 것이냐, 작은 몸이 큰 몸을 이끄는 것이냐 라는 거에 초점을 맞췄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한 개인은 끊임없이 외부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외부의 힘은 한 개인의 힘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인다. 현실 권력의 힘, 주변 상황 등이 언제나 각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맹자는 어떤 사람들이 외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여기 괄호쳐, 외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있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핵심 단어인 부동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이씨, 잘못 썼어. 부동심을 지닌 사람의 태도입니다. 예컨대 현명한 선비는 자신의 도를 즐기고 다른 사람의 권세를 잊으며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외부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죠. 부동심을 가진 사람들의 예시. 그래서 뭐 그렇다. 맹자는 이러한 태도를 마음이 동의하지 않는 것, 이 뭡니까? 즉 부동심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동의하지 않는다? 어떤 유혹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맹자가, 맹자의 의견이죠. 맹자. 계속 알아볼게요. 그래서 맹자는 부동심을 중시했습니다. 왜냐? 인간의 선한 봉선을 현실화하는, 자, 맹자, 선성설이죠, 성선설. 인간의 선한 봉선을 현실화하는 일은 주관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말이나 감각적 욕구, 육체적 충동 같은 여러 가지 요소에 흔들려 선한 봉선을 제대로 발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한 성선설을 지키려면 부동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해가지고 맹자가 부동심을 중시하는 이유. 그래서 맹자는 부동심의 수련을 위해 말을 잘 이해하는 것과 기를 바르게 키우고 수련하는 것을 제시한대요. 두 가지 나왔죠. 중요한 거. 그래서 수련을 위해 말을 잘 이해하는 것, 지연, 기를 바르게 키우고 수련하는 것, 양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뭡니까? 부동심 수련 방법 두 가지예요. 뭐랑 뭐, 지연, 양기, 그 밑줄 치고 쓰세요. 그럼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말이란 마음에 드러난 결과이자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말을 잘 이해해야 미혹되지 않고 부동심에 도달할 수 있어요. 맹자에 따르면 국어를 잘해야겠네, 그럼. 말을 잘 이해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밑줄 칠까요? 부동심 수련 방법으로. 여기서부터, 그래서, 부동심의 수련 방법으로 지연을 제시하네요.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마음의 뜻, 지향하는 바가 아닌 감각적, 육체적 욕구나 육체적 충동인 기회에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여기까지 뭐예요? 똑같죠? 부동심. 대신 얘는 뭐야? 양기예요. 방법으로 양기를 제시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네 둘, 지연, 양기 알아두세요. 그 이유도 알아야 돼요. 말을 잘 이해하는 거. 지연, 기를 가르치는 거. 양기. 근데 지연은 여기, 얘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다 해놓으시고 정리 꼭 하세요. 노트에다가. 알겠죠? 네 말하는 겁니다. 수렴할 필요가 있다. 명자가 양기를 부동심의 수렴 방법을 쟁시한 것은 이 때문이래요. 결국에는 지연은 말과 관련된 거고요. 양기는 행동과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기는 이제 기가 약하면은 이제 뭐 한다? 그 행동을 하는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그 다음에 말을 잘 이해를 해야 어떻게 된다?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해를 하고 들어야 이게 요기가 되지. 그 다음에 기가 허하다, 기가 약하다 할 때 그 기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맹자가 부동심을 강조한 것은 마음이 한 개인의 몸 전체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래요. 부동심 강조한 이유 나오죠? 왜? 마음이 몸 전체를 이끈대요. 그래서 강한 멘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연과 양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강한 멘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강한 멘탈이 왜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뭐 보았다고 때문이다. 맹자는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몸의 다른 부분들을 이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뭐야 이거? 왜 물어봐? 것일까? 이와 관련해 맹자는 설명한다.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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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인데요. 설명한다까지. 자, 질문하고 답하고 자문자답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마음과 감각기관의 관계에 대한 맹자의 설명은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즉 대인과 소인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맹자는 대인과 소인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수양 과정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하자면 사랑의 큼과 작음은 애초에 사람 안에 있으며 그중 어느 쪽을 기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이래요. 결국 너가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 어느 쪽에 힘을 더 쏟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게 뭐 어딜 해야 큰 사람이 되고 어느 걸 쫓아야 작은 사람이 될까? 그래서 말하자면 사람의 큼과 작음은 애초에 사람 안에 있대요. 요거 알아주세요. 큼과 작음은 애초에 사람 안에 있어요. 내재되어 있는데 어느 걸 더 키울 것이냐가 차이야. 어느 쪽을 기르냐에 따라. 봐봐. 예, 나오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됩니까? 라고 할 때, 자, 큰 몸을 따르면 큰 사람이 되고 작은 몸을 따르면 작은 사람이 된다고 말했대요. 이게 뭔데? 봤더니 말한 큰 몸과 작은 몸은 각각, 큰 몸은 아이씨 뭐야 나 마음이에요. 작은 몸은 감각기관입니다. 이렇게 해요. 체크해두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그럼 마음과 감각기관이 도대체 뭘 뜻하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나? 자, 맹자에 따르면 마음과 감각기관의 활동 방식은 정반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나 눈과 같이 작은 몸은 수동적이다. 왜? 감각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건 시각적인 효과에 미혹되기 쉽고요. 귀는 감언이설 같은 거에 또 쉽게 미혹되기 쉽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몸은 수동적이다. 그래서 여기
작은 몸의 특성 1. 작은 몸은 외부에 자극이 주어지면 그대로 끌려간다. 으차. 게다가 작은 몸이 외부 대상을 향해 움직이는 활동, 즉 감각적 욕망의 충족 여부는 행위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어디 갔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외부 대상으로 얻는 일은 법적 제약이나 사회적 규범과 같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할 뿐 아니라 개인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외부의 대상을 얻는 거 뭐 그거 우리가 뭐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보고 싶다고 안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은 다른 색으로 쓰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써볼까? 마음은 이거는 반대로 움직인다. 마음은 자, 외부에 의해 추방되기 위해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에 두고 활동한다. 이건 뭐야? 그리고 큰 몸이죠. 따라서 마음의 활동은 감각기관 활동과 달리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되었다. 결국 긍정적인 거는 큰 몸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맹자는 큰 몸이 먼저 서게 되면 작은 몸이 큰 몸을 해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맹자는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일이 때로는 단지 작은 몸을 위한 일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일과 같은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활동은 작은 몸을 기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 욕구 같은 거 그러니까 본능적인 거 있죠. 충동적인 거. 그런 거는 작은 몸을 위한 일이에요. 그러나 큰 몸이 먼저 서 있는 상황에서라면, 즉 선한 본성에서 유래한 도덕적인 마음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감각적 욕구와 관련한 활동은 단지 작은 몸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이런 거. 즉 뭐야? 도덕적인 마음인 상태에서 감각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모두 충족한다? 큰 몸, 즉 마음을 충족시키는 일이래요. 먹고 마시는 일을 즐긴다 하더라도 의롭고 예에 맞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는 작은 몸뿐만 아니라 큰 몸을 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작은 몸의 활동은 의나 예와 관련된 큰 몸의 활동에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큰 몸을 따르는 거죠, 이 부분. 작은 몸이 큰 몸을 따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거는 좀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몸이 먼저 선 경우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좀 먹고. 그런데 작은 몸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외부에 끌려갈 수 있으며 큰 몸, 즉 마음에 이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으로 이를 저버리지 않고 집중하면 작은 몸은 그냥 따라오거든요. 즉 어떤 동기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된답니다. 근데 이와 반대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구나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로 타인의 비난을 산다면 이는 그가 먹고 마시는 일 자체 때문일까요? 아닌 거죠. 왜?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도 다 그러는데 그건 이유가 있는 거야.
자기 안에 있는 귀중한 의무를 저버리고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이 외부 대상을 추구하는 일에만 몰두하기 때문인 거죠. 이건 뭐야? 작은 몸이 먼저 선 경우죠. 그래서 여기 밑줄 치고 큰 몸 대신 똑같이 공부를 안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작은 몸, 그러니까 감각기관, 노는 것, 그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에만 빠져가지고 몰두하는 거랑 아니면 어떤 도덕적인 그게 딱 서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을 한 상태로 멘탈이 잘 박힌 상태에서 1시간만 놀아야지 하고 공부를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보자. 작은 몸인 감각기관이 외부의 단서에 끌려가 무절제하게 욕망에 탐닉하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은 마음에 있습니다. 이는 각 개인이 저지르는 악의 기원과 그 책임의 소재를 말해주는데요. 개인이 저지르는 악의 기원과 그 책임의 소재는 즉 누구야? 이 책임의 소재는 마음이야. 마음이 제대로 일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기에 각 개인이 저지르는 악은 감각기관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래요? 마음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다.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큰 몸을 결국에는 중요시 여기는 거죠. 자, 우리 몸에 무언가가 뭐야? 생겨난다. 뭔가 중간에 하여튼 마음이 제 역할을 해나갈 때 마음은 눈, 귀, 코, 혀, 피부 등의 오감과 같은 다른 부분을 이끌어 각 개인을 책임감 있는 존재로 형성해 나간다. 저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 마음이 제 역할 때문에 생겨난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몸, 미안합니다. 우리 몸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 거다. 그 다음에 비슷하냐 끝부분. 마음이 제 역할을 할 때 요게 오감과 같은 몸의 다른 부분도 이끌어 각 개인을 책임하는 존재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몸이죠. 여기 작은 몸. 마음은 큰 몸. 마음의 활동에 감각기관 활동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의 뜻을 붙잡는 일을 수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수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의 뜻 여기서 과제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지문이 끝났습니다. 다음 지문은요, 세장과 입체파라는 지문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 지문은 세장과 입체파, 예술 지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예술 지문을 만나면 매우 롯밥으로 알고 있죠. 참 쉽게 나와요. 예술 지문은 그냥 띡띡하고 찾으면 되는데 이 교과서에 있는 세장과 입체파라는 예술 지문은요 조금 빡셉니다. 왜냐면 이제 비교 대상이 너무 많아요. 이제 인상주의와 세장을 비교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세장과 입체파, 거기다 또 야수파까지 비교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조죠. 사실상 거의 차이점을 찾는 거니까 그것들을 다 외우고 있기가 매우 빡셉니다. 근데 외워야 되는 건 누구예요? 너예요. 그렇기 때문에 빡센 건 니들이고요. 나는 설명만 뒤지게 해주면 되겠죠?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필기 잘 따라오세요. 인상주의자들은 대상에 대해 시각적으로 느낀 인상에 충실하고자 했으며 기하학적인 원근법이나 명암법과 같은 전통적인 규칙에 구애되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누가? 인상주의자들은 이러려고 했다. 즉 인상주의의 특징. 아이씨 높아. 인상주의자들의
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그들은 빛의 변화함에 따라 그 빛을 받는 자연 속 대상들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색 변화를 화폭에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누가? 인상주의자들이. 인상파 이러는데 그림에서 인상파들은요, 그 인상, 어떤 한 대상이나 풍경을 봤을 때 순간적인 그 풍경을 그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해서 하늘은 하늘색이다가 아닙니다. 하늘은 보라색일 수도 있고 주황색일 수도 있고 노란색일 수도 있어요. 왜? 시간에 따라 하늘의 색깔은 계속 변화하잖아요. 분홍색인 하늘도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그 순간을 그리는 거, 빛의 그 순간의 모습을 그리려고 하는 게 인상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 빛이 변화함에 따라 여기들은 빛이 변화함에 따라 그 빛을 받는 자연 속 대상의 표면에 있는 색 변화를 화폭에 나타내고 좋았대. 이게 뭐야? 이게 여기가 관점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요게 관점 2입니다. 인상주의자들이 작품 창작에 대한 관점 2. 빛의 변화함에 따라 그 빛을 받는 자연 속 대상 표면에서 일어나는 색 변화를 화폭에 나타내고 좋았대. 이게 2예요. 이에 따라 인상주의자들은 윤곽선이나 형태 및 이 체감보다는 색채 효과를 중시했습니다. 어딨어? 색채 효과를 중시. 그래서 이게 누구야? 인상주의자들이 중시한 요소입니다. 중시했으며 외부에서 관찰한 자연의 순간순간의 모습과 그것에 대해 시각적 인상을 현장의 화폭에 담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관찰한 자연의 순간순간의 모습과 그것에 대한 시각적 인상을 현장에 다 풀어냈다. 인상주의자들이 화폭에 담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죠? 인상주의의 대표적 화가인 모네가 잡을 수 없는 신비한 자연에 대한 한탄을 유언으로 남겼었대요. 이게 왠지 알아요? 자연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의 색감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림 그리고 한 스케치하고 이제 막 빨간색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10분 뒤에 어두워져요. 그럼 미치면 어떻게 그려? 풍경이 달라져 버렸는데. 이거 자연은 계속 때문에. 그런데 세자는 모네의 이 말에 회의를 느꼈대요. 그러니까 뭐야? 그래? 그럼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라고 한 거지. 회의를 느끼고 인상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눈으로만 파악한 감각세계의 혼란스러운 모습에 정신적인 구성과 지적인 질서를 부여하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어쨌든 어디 갔어? 자, 그러니까 눈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이제 그만이다. 정신적인 구성과 지적인 질서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개념, 관념적인 거를 좀 쳐넣겠다는 소리죠.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상주의자와는 다른 세잔을 갖죠. 입니다. 다음에 넘길게요. 세자는 대상 표면의 색이 변한다 하더라도 입체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감각적 경험과 지적 원리가 결합된 미술을 만들어냄으로써 견고하고 영구적인 모습으로 물체들을 나타내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여기. 대상 표면에서 않는다는 생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아따 길어. 변하지 않는다까지만 합시다. 요거. 그러니까 인상주의자들은요, 그 순간 보이는 그때를 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주의자들은 만약에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사과 떨어지면 사과 이렇게 길쭉하게 그려도 되는 거예요. 왜? 내 눈에 그렇게 보였으니까. 하지만 세자는 아무리 그래도 사과인데 새끼야. 그냥 일단은 동그랗고 그 모습은 유지해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상주의자들은 막 빛번짐 같은 것도 그대로 다 그려요. 하지만 세자는 조금은 뚜렷하고 정확하게 그리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왜? 색이 변해도 그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감각적 경험과 지적 원리가 결합된 미술을 만들어냄으로써 견고하고 영구적인 모습으로 물체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림이란 어떻게 됐대요? 선, 면, 색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조형세계라는 관점에서 지적이며 합리주의적인 세계를 만들려고 했대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림이란 선세계, 합리주의 세계를 만들려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잔의 관점과 태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잔은 모든 자연 속의 대사가 원통, 원뿔, 구로 환원하여 나타내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으며 그 나름대로 독특한 공간 구성법을 실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세잔이 이제 예술을 어떻게 봤냐라는 거죠. 그리고 인상주의자와 좀 큰 차이가 있죠. 인상주의자들은 이제 뭔가 형태나 그런 것보다는 색감, 색채, 내가 내 눈에 어떻게 보이나, 딱 어떻게 색깔이 일어나, 그러고 조금 집중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순간순간의 변화 같은 거를 다 그려낸 거죠. 순간순간 변화가 아니라 순간순간의 모습, 변화는 못 그리고. 하지만 세잔은 색이 변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사과는 사과다. 사과가 어떻게 보라색으로 만드냐, 사과는 사과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은 변하더라도 사과의 그 동그라미는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선, 면, 색,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조형색이니까. 아이고 씨.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는데요. 그의 그림,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은 인상주의 그림들에 비해 무겁고 단단해 보입니다. 자, 밑줄 세요. 무겁고 단단해 보인다. 이게 뭐냐면요. 세잔의 뭐야, 사과와 오렌지라고? 아이고.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의 특징 1. 인상주의 화가들이 사용하던 잘게 쪼갠 색점들이 아닌 넓게 바른 색면들로 입체적인 형태를 나타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왜? 여기 있죠? 넓게 바른 색을 나타냈기 때문. 이게 뭐예요? 이거에 대한 이유죠. 무겁고 단단한 이유입니다. 무겁고 단단한 이유예요. 여기 있을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화면이 꽉 찬 느낌을 준대요. 안정감이 있고 화면이 꽉 찬 느낌을 줍니다. 왜? 이게 전물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물체를 에이씨, 이거 파란색으로 말고 물체를 이거 그리면서 공간을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그래서 이게 꽉 찬 느낌을 주는 이유입니다. 한편 그림 안에서 이상하게 왜곡된 표현들도 많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곡된 표현? 자, 꽃병은 살짝 기울어져 있고 꽃병의 왼쪽 오렌지를 담은 접시는 꽃병이나 식탁부와 관계에서 볼 때 홀로 떠있는 듯한 느낌이 보이고요. 그림 밑에 있는 사과를 담은 접시는 비스듬히 세워져 있어도 금방이라도 사과들이 굴러 떨어질 것 같은데 오직의 균형을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왜 그러냐면요. 이게 왜냐면은요. 지켜온 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그런 어떤 예술사조와는 조금 차이를 두려고 했는지 그것들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원근법을 조금 무시하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이게 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상한 점들은 이걸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자는 원근법적 그림에서처럼 어떤 하나의 대상에 중심을 두고 다른 대상을 통일하여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대신 각각의 물체를 충실하게 묘사해서 전체적으로 견고하고 안정감 있으며 꽉 찬 느낌을 주었다고 하네요. 아까 그 그대로 얘기한 거죠? 굳이 체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어떤 하나의 물체가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세자 이거 꽉 찬 느낌을 주었다? 요거 해가지고 세자의 그림이 견고하고 안정감 있으며 꽉 찬? 예. 넘어갑니다. 두드러지지 않는다. 원근법이 우리의 시점과 시선을 중심으로 화면 안의 통일성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면 그러니까 원근법이 주는 효과죠. 갑자기 뜬금없이 아 미친 요 옆에요. 그 다음에 세잔의 그림은요. 세잔의 그림은 대상이 되는 여기부터 대상이 되는 물체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 차이점 나타나죠. 두 개의 차이점.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세잔은 르네상스 이래 400년 이상 지켜온 인간 시점 중심의 원근법적 조형세계의 의문을 가졌고 그것을 대상 물체 중심의 조형세계로 변화시킨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근법이란 거는 뒤에 있는 건 무조건 작고 앞에 있는 거는 가까워야 되는데 그걸 400년간이나 잘 지켜왔단 말이에요. 미술은 닥치고 이래야 돼 라고 했는데 세잔이 여시나 먹으라 하고 무조건 그래야 되냐? 라고 바꿔버린 거지. 그래서 물체 중심의 조형세계. 왜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해야 되나? 물건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는? 그게 바꿨대요. 이거 세잔 언제까지 해? 이제 한 절반 왔나? 자, 세잔의 그림이 견고하고 꽉 차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소묘와 색채가 상호 보완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쓰냐? 세잔의 그림이 견고하고 안정감 있으며 꽉 찬 느낌. 주는 이유. 아우 더워 씨. 그 느낌을 주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했기 때문이다. 즉 형태에 의해 색이 더 견고해지고 색에 의해 형태가 더 풍부해지도록 구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에서는 색의 명암이나 색조 간의 조화 및 대조를 통해 사과와 오렌지 양감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디 갔어? 사과 오렌지 여기서는 표현. 더워 씨. 잠깐만. 형태에 따라 정물에서 색의 명암, 색조 간의 조화 및 대조 여기까지 합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요 양감 표현 한번 보죠. 세잔이 양감 표현 한번 보죠. 요 1이고요. 요게 2입니다. 양감을 표현한 방식이 1, 2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넘겨봐. 세잔의 그림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파네요.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세잔은 황갈색 계통의 색과 청록색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 그림 속 배경의 굴곡과 거리감을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이유다? 굴곡과 거리감 표현하는 거지. 세잔의 굴곡과 거리감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기도 했는데 이러한 색상법은 큰 소나무가 있는 생트 빅토르 산에서 잘 나타난다. 이 그림은 왼쪽 아래 큰 소나무에서 출발하여 멀리 산을 향해 뻗은 나뭇가지를 따라 그림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다네요.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느낌을 주는 황색과 뒤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는 청색을 번갈아 교차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거리감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거네요. 자, 이 부분. 앞으로 나오는 느낌을 주는 황색, 그 다음에 뒤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는 황색. 이건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원근관계 나타내는 방법이었죠, 이게. 그래서 방법편에다 쓰자. 또한 색의 띠나 조각들을 반복적으로 교차하여 굴곡진 느낌까지 만들어냈대요. 또한 화면 중앙에 있는 산의 모습을 원뿔 형태의 바탕으로 하여 색의 조화 형태의 명확성을 동시에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자, 보시면요. 이제 야수파와 입체파 남았습니다. 세잔하고. 그래서 이제 세잔이 이렇게 그렸다. 인상주의자들과 다른 점이라. 이와 같은 그림들을 통해 세잔은 인상주의자들의 그림에서 부족했던 견고한 형태감을 살려놓고 있으며 그림 속 형식적 구조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잔 그림의 의의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까지 달리 여기까지 있다. 아마 여기까지일 겁니다. 여기부터 세잔 그림의 의의. 세잔 그림의 의의. 인상주의로부터 시작된 그림의 방법에 대한 관심을 지적이고 기하학적인 조형 원리를 바탕으로 한 형식의 구성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즉, 여기 부분. 여기가 핵심이죠. 그래서 세잔의 이러한 방법은 이후 기하학적이고 합리주의적인 미술 경향들로 이어지는데 대표적인 예가 입체파입니다. 그러니까 입체파하고는요 이제 비슷한 점이 있는 거죠. 세잔은 인상주의를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반발해서 나온 건데 여기서 이제 세잔을 또 계승한 입체파가 있나 봐요. 넘겨보죠. 세잔이 인상주의의 감각적 경험을 지적인 원리로 조화시키려고 했다면 입체파는 지적인 원리를 보다 더 강조했다고 합니다. 얘는 더 지적인 걸로, 그건 어떡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적이다라고 얘기하면 더 형태적이고 어떤 물질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노란 거 어딨니?
입체파가 세잔을 계승을 했지만 다르다라는 거죠. 물체의 형식적 구조에 관심을 집중하여 세잔의 물체 중심적인 생각을 한층 더 심한 것이야. 물체 중심을 더 심한 거래요. 얘보다 더? 도대체 어떻게? 근데 그림 꼬라지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물체에 집중한 거지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일단 볼게요. 그런 입체파 화가들은요, 그림의 대상인 물체를요, 여기가 이제 레전드예요. 전후좌우 360도 각도에서 바라보고요, 그 모습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분석 해체한 후에 화면 위에 재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했대요. 즉 진짜 물체 중심으로 가지고 어떤 물체를 360도에서 다 봐. 그러면 나에게 우두각이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보이죠. 그러면 내가 본 그 모습들을 한 면에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그리고 나면 뭐 개 같은 모습이 돼 있는 거죠. 피카소가 거의 입체파죠? 왜? 막 이상하게 생겼잖아. 근데 그게 한쪽에서만 본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보인 거를 한 번에 싹 그려버린 거야.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입체파 화가들이 그림의 대상을 파악하고 구성하는 방식이긴 해요. 여기. 입체파 화가들이 그림의 대상을 파악하고 구성하는 겁니다. 네,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의 시점에서 바라본 모습으로는 물체의 조형적 형태를 완전하게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입체파는, 여기부터 입체파는 왜 야수파랑 또 비교해? 같은 시기인 야수파나 표현주의가 인간의 내면 세계에 관심을 보인 것과 달리 대상 물체에 대한 조형적 탐구와 그것을 통한 화면 구성에 관심을 보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입체파와 어디랑 어디? 입체파 표현주의 그리고 얘네의 입체파와 표현주의 야수파의 차이점. 와, 길기도 더럽게 길어요. 자, 이렇게입니다. 넘겨볼게요. 그래서 야수파랑 표현주의 같은 경우 인간의 내면 세계, 하지만 입체파는 철저히 물체의 형태,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거에 더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입체파의 화가 브라크의 기타를 치는 여인을 보자. 레전드죠?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기하학적인 형태들이 겹쳐있어 복잡하고 기묘해 보입니다. 처음 이 그림을 보면은 뭘 그린 거야? 라는 당혹감이 드는데, 하지만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그림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화면을 구성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래요. 요거 왜? 입체파는 무엇을 중시를 하니까요? 대상에 대한 조형적 탐구와 그것을 통한 화면 구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입체파는 대상에 대한 조형적 탐구와 화면 구성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즉, 미술을 바라보던 정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타를 치는 여인에서 알 수 있듯이 입체파 그림에서는 물체의 흔적들이 기하학적인 화면과 평면적 구성 속에 해체되어 버리면서 세잔의 그림에서 볼 수 없었던 물체의 견고함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일단은 얘네가 하도 이걸 하면서 봐봐. 입체파 그림에서는 물체 흔적들이 기하학적인 화면과 표현적 구조 속에 해체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보면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보고 한 거를 이제 쫙 한 장 한 장씩 다 해. 그럼 위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뭐 위아래에서 본 모습, 이렇게 본 모습 해체하는 거야. 얘를 다 갈게 찢어. 그 다음에 그 한 면 종이에다가 그 본 거를 따라락 붙여버리니까 해체를 하고 재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잔이 오히려 얘기했던 물체의 형태가 오히려 더 개박살이 나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물체의 견고함이 사라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잔이 감각적인 사실 묘사에 바탕을 두고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결합하려 했지만 얘네들은 거야. 세잔은 이러려고 했어요. 세잔이 이러려고 했는데 세잔은 이제 더욱더 감각적인 사실 묘사, 하지만 얘들은 그걸 더 뛰어넘은 초월한 거죠. 감각적인 면보단 기하학적인 화면 구성을 더 강조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세잔과 입체파의 차이죠. 그러니까 둘 다 물질에 초점을 맞춘 건 맞는데 물질의 그 기본적인 형태에 초점을 맞춘 세잔, 그리고 물질의 화면 구성, 이 새끼 옆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위에서 본 거를 어떻게 화면에 다 담지? 라고 생각한 입체파. 피카소 작품에 앉아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림 속 인물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분석 해체되어 있어 마치 기하학적인 형태들을 만든 사람 모양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형태를 뒤죽박죽으로 섞어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데요. 피카소도 봐라. 그 막 한 것 같은데 막 한 것 같진 또 않죠. 뭐가 보이죠? 자. 자, 입체파 그림에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화면의 공간 구성이나 구성 요소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관찰하는 대상을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 후, 좌우 등의 모든 시점에서 본 형태와 색채들을 종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여기 봅시다. 이것은 관찰하는 대상을 이렇게 다 해서 한 방의 의미를, 한 방에 쫙 얘기를 해야 된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뒷모습도 보고 앞모습도 보고 옆모습도 보고 그거를 한 면에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얘들은 왜 그랬을까? 공간 구성에 대한 그냥 전개도를 그리지 이럴 거면 씨. 한 점. 그것을 의미하여 관찰자의 위치를 고정하고 한 시점만으로 대상을 파악한 일점 원근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일점 원근법이 어떤 한 점을 하나 두고 거기서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이것들이 다 일점 원근법이고 360도로 다 회전해가지고 막 한면에 쫙 한 거는 막 다점 원근법이겠죠. 그 다점이라고 할 수가 있나? 어쨌든 실제로 우리는 원근법의 방식과 다르게 대상을 관찰하고 파악합니다. 왜? 우리 눈은 존나게 움직이니까요. 다양한 시점과 시각으로 물체와 공간을 파악하고 그 전체의 모습을 구성해야죠. 그렇죠. 앞만 보고 가는 사람 없죠. 앞을 봤다가 이렇게 옆에도 봤다가 뭐 이렇게 봤다가 뭐 이렇게 누가 이거 아이패드를 앞에만 봅니까? 이렇게 다 돌려보지. 3D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3D를 평면에 구현하려고 한 게 입체파라는 거야. 입체파의 방식은 이처럼 우리가 실제로 대상을 관찰하는 방식에 따라 다시점으로 물체를 나타내고 공간을 구성하려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도 입체파의 공간 구성. 자, 세잔과 입체파의 작품들은 기존과 다른 미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담고 있다. 우리도 이들처럼 그림을 새로운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아이고 괜히 이제 좀 마무리 치려고 하는 거죠. 자, 어디 보자. 자, 여기부터요. 여기부터 거의 끝까지 쭉. 가령 지금까지 무엇을 그렸는가의 관점에서 주로 그림을 감상해 왔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화면을 구성해내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그림을 감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관점을 지니면 전혀 다른 미술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누구의 견해? 필자의 견해.
자, 이렇게 하면은 길고 긴 지문이 끝이 납니다. 일단은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잖아요. 그러니까 세잔의 화법, 세잔의 그 그림 특징 쫙 또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입체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야수파와 표현주의 쫙 정리하시고, 세잔 전에 누가 했었죠? 그래서 인상주의도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다 알아야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특징이나 차이점, 아니면 뭐 같은 공통점 같은 거를 바로바로 찾고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긴 지문들은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푸세요.